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자, 오늘 이승환 데뷔 30주년 특집. 자, 이제 9번째. 네. 9부. 네, 9편까지 왔습니다. 와. 벌써 그러면 절반. 네, 오늘로써 이제 이 리뷰가 올라가면 딱 절반을 한 셈인데, 사실은 제가 12집 Fall to Fly 후 앨범은 리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보다는 이제 조금 더 한 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아마 오늘 리뷰를 하고 네, 좀 잠시 텀을 두고서 나머지 앨범 리뷰를 할지 말지 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r in Life, 이승환의 6집 앨범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뷰를 하기 전에 그 지난 시리즈물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댓글 달아서 피드백 주시고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저는 뭐 제 토크에 대한 피드백 그 이전에 그냥 그 시대의 여러분들이 혹은 지금 다시 또 들었을 때 이 앨범들이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어떤 기억을 또 갖고 계신지 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 앨범에 또 얽힌 그런 사소한 추억들, 그런 거 제가 댓글로써 읽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크를 들으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승환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 곡에 얽힌 어떤 사연들 공유해 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의 리뷰와 이렇게 서플먼트, 보충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재밌게 읽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사실은 보람되고 또 평론가로서 어떤 그래 이런 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회수에 연연을 하지만 저는 조회수 자체보다는 그런 말들, 뭐 가령 평소에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더 명확해진 것 같다, 말로써 표현이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이랄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알게 돼서 너무 좋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적인 느낌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리뷰를 들으면서 음악이 다시 듣고 싶어졌다. 네. 저는 사실은 음악 평론은 물론 비판의 역할도 있지만은 음악을 듣기 싫어지는 평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리뷰든 어떠한 평론이든 그 뮤지션의 위대함을 발굴하고 또 그 음악에 관심을 끌어올리고, 그런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진정한 평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판이 됐건 칭찬이 되었던 간에요. 그래서 제 리뷰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승환의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익숙한 음악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6집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전반적인 어떤 배경 설명 조금만 드려볼게요. 이것만 해도 한 10분 가더라고요. 어쩔 때는 주저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주절거려 보겠습니다. 뭐 어때요? 누구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 The War in Life, 이승환의 6집은 제가 이제껏 리뷰했던 앞에 5장 1집에서 5집까지의 앨범과는 저에게는 아주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성격으로 다가오는 앨범이었어요. 당시에. 이건 뭐냐면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론가로서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저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살짝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움찔하게 돼요. 뭐냐면 제가 96년에 이제 대학교, 제가 96학번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좋을 거 없는데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은 제가 이제 거의 눈팅만 했었고, 이제 천리안, 그리고 특히 나우누리에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한 글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글쟁이 이력을 쫙 거슬러 올라가면 96년 PC통신 시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이제 게시판 문화니까 게시판, 동호회, 팬클럽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글들을 정말 막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잡문이죠. 잡문인데 그런 글들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라이터로서의, 작가로서의 커리어가 살짝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정말 평론가로서 제가 돈을 받고 어딘가에 기고를 하고, 사실 돈을 받는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을 가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돈을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받고 어딘가에 기고를 하거나, 혹은 돈을 받진 않더라도 외부에 제가 글을 기고를 하면서 제 이름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커리어가 시작된 건 한 9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신문에도 그렇고 잡지에도 이제 리뷰를 하게 됐었는데, 6집이 딱 그 이후에 나왔어요. 5집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음악 팬으로서 있을 때 나왔던 앨범이고, 6집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론가로 데뷔한 이후에 나온 첫 앨범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게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당시에 좀 복잡한 마음이 스쳐갔던 그런 앨범이었어요. 5집까지처럼 막 좋아하게도 안 됐었고,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뭐 이승환의 음악은 뭐 이렇구나 이러면서 뭐랄까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딱 한정 지우는, 그러니까 이승환의 음악은 이제 나에게 이런 음악으로 인식됐어, 뭐 이런 식의,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좀 살짝 비판적인 입장을 띄게 만들었던 첫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승환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첫 인상이 있다 보면 그 앨범을 굉장히 이렇게 최애로 아끼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앨범은 굉장히 즐겨 듣는 앨범의 리스트에 있기보다는 생각나는 곡들,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들어왔던 그런 앨범이었는데, 사실은 이 앨범을 이번에 새로 들으면서 몇 가지를 또 새롭게 느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6집을 지배하는 뭐 어떤 한 단어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5집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6집은 정말 많은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각계약진하는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식의 딱 떨어지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딱 떨어지는 정리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선언의 느낌이 있어요. 시작부터 대예언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앨범 전체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녹아있죠. 이 드림 팩토리가 드디어, 이 드림 팩토리의 에라가 열렸다. 드림 팩토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99년 뭐 이때 나온 앨범들, 90년대 말에 나온 앨범들이 비슷하게 갖는 정서인데, 어떤 세기말적인 염세주의와 우울함이 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환 개인에게는 분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5집과 6집, 5집 이후에 이승환 커리어에 이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드림 팩토리의 출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5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 사실은 제가 이걸 굉장히 재방송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이니까, 애원의 뮤직비디오, 이런 귀신 뭐 소동 제목으로도 쓰였지만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면서 이승환이 사실 언론들에게 집단 뭐 다구리 속된 말로를 당했던 시점이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얘기로 처음으로,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뭐 언급이 되고, 그래서 이 덕분에, 나쁜 덕분에 가뜩이나 사실은 메인스트림과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던 이승환의 입장에서는 주류 방송이라든지 뭐 매체 이런 것들에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드림 팩토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드림 팩토리라는 공간 안에 이승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림 팩토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스튜디오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 50대 이승환이 이제 LA 뭐 레코드 플랜트라든지 수많은 그런 뭐 안도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익혔었던 뭐 장비적인 면도 있었고 레코딩 노하우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이런 노하우를 한국에 정말 최초로 이식시키고 싶어 했고, 그래서 드림 팩토리라는 것들이 그런 본인의 꿈을 구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6집은 처음으로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드림 팩토리라는 공간에서 녹음하고, 뭐 전부 다 녹음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믹스를 했던 음악이에요. 믹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전 영상에서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해외에서 전부 믹스를 해서 마스터링까지 맡기고 오거나, 이제 일부 곡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고현정 기사, 뭐 김한구 기사 같이 나중에 이제 드림 팩토리의 아주 라인업 그 기사님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이 활약을 했었고, 물론 이제 임창덕 기사라든지 그 노양수 기사 같이 기존에 뭐 서울 스튜디오 등등에서 활약을 보였던 그 분들도 여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으로서는 국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을 꾸린 앨범이 되겠죠. 사실 이 앨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그 강화된 요소, 그러니까 이 앨범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것들은 역시 드림 팩토리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그러니까 뭐 드팽민, 그쵸, 팬, 나, 우리 함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족이라는 곡에서 단초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곡들이 이제 드러나요. 대표적으로는 역시 이제 첫날의 약속 같은 곡들, 이제 드팩의 어떤 출발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그 스텝들이 등장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런 격려와 위로를 하는 곡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글로리아라는 이런 그런 가사도 그렇지만은 가스펠적인 느낌이 상당히 있고, 어떤 종교적인 뭐 치유의 메시지로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여기서 이제 드림 팩토리 그리고 이승환의 이후 커리어를 함께 하게 되는 뮤지션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이규호. 네. 이규호가 쓴 세 가지 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첫 인상은 정말 달콤하고 상당히 컴팩트한 느낌, 그리고 따뜻하고 어떻게 회고적인 좀 느낌도 들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 곡이 대중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 좀 쉬운 곡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곡의 디테일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편곡이 뭐 퓨전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 영화 음악 같은 느낌도 들고, 이승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어떤 대곡들, 뭐 처절한 곡들, 뭐 락 이런 곡들 사이에 정말 그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소박한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서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비가 오고 활짝 갠 어떤 아침에 그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지난 앨범 같은 경우는 아침 산책, 뭐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같은 그런 곡들이 그렇고, 가장 최근 앨범에서는 30년 후도 좀 그래요.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세 가지 소원,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곡이 오늘은 울기 좋은 날이라는 곡이에요. 사실 짧은 곡이죠, 굉장히 이 앨범에서는. 그런데 가사도 좀 단촐하고 간단합니다만은 그 안에 담긴 정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솔직하면서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그리고 또 이 앨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뭔가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응축해놓은, 참았던 곡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비정상 사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집, 5집 둘 다 그런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4집과 5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른 곡들과 섞인 느낌이라면은 이번 앨범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2CD 시대를 예고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자신의 분노, 자신의 음악적 포부, 의지 같은 것들을 아예 비정상이라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서 조금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정상을 여는 그런 귀신 소동, 그리고 못 말리는 봉파리 이런 곡들의 그 브라스 사운드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예, 이번 앨범에서 특히 돋보이는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귀신 소동이라는 곡은 이제 어떤 귀신 소동이라는 주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은 저는 이 곡에서의 혼 섹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역대 미국 그 세션 중에서 혼 섹션에 한한 최고의 팀을 한 3팀 정도 뽑거든요. 이제 하나가 Earth, Wind and Fire예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시카고입니다. 우리 시카고 발라드 곡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브라스가 정말 예술인 팀이죠. 원래 그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또 한 팀이 바로 타워 오브 파워인데 사실은 이 중에서도 제가 언급한 팀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팀으로 꼽히는 팀이 바로 타워 오브 파워입니다. 그 공연 한번 보시면 진짜 예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 타워 오브 파워가 이 곡에 이제 이 앨범에 2곡에 참여를 하면서 당시 가요에서는 정말 듣기 어려웠던 수준의 그런 묵직하고 쫄깃쫄깃한 혼 그 플레잉을 들려줍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들이 이 곡을 만들었던 당시 이제 작곡가라는 포지션을 넘어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특히 이제 롤러코스터의 멤버로서 리더로서 출발하게 되는 진우. 그의 이제 장기였죠. 당시에 관심사기도 했었고 상당히 펑키한 그 소울 그리고 에이스 재즈 같은 느낌의 곡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곡에서도 단초가 보이죠. 진우의 그런 편곡 그리고 조원선의 정말 그 까실까실한 건조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루머라는 곡도 인상적이에요. 이 앨범은 사실은 좀 가장 이질적인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멜로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당시에 약간 97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MGR이라고 Modernized Groove Revolution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정말 그 발매가 됐다가 아마 회수된 앨범이었나? 제가 기억엔 그런데요. 정말 키치즘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댄스 앨범이었어요. 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로 당시에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화제가 됐었고 저 역시 굉장히 주목했었던 뮤지션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수영의 같은 해죠. 사실은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데뷔하면서 작곡가로서 이름을 앞으로 떨치게 될 MGR의 곡입니다. 사실 MGR은 댄스 음악도 댄스 음악이지만은 당시 이제 뮤턴트라고 해서 94년이었나요? 네. 한창 미국에서 얼터너티브가 흥할 때 뮤턴트라는 그룹을 조직했었죠. 015B의 개공가수 출신이었던 김태우 씨와 함께 뮤턴트라는 그룹으로 한국 어떻게 보면 당시에 뭐 패닉 그 좀 더 나중에 등장합니다만은 등과 함께 한국 어떻게 얼터너티브의 선구자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던 록 사운드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영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독특해요. 네, 이 곡은 지금 들어도 이 앨범에서 굉장히 좀 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곡 배틀을 빼고요. 3곡은 제가 상당히 즐겨 들었고 지금도 높게 평가하는 곡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Let It All Out. Let It All Out. 이 얼터너티브 사운드하고 이승환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헤비메탈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흥미로운 곡이에요. 저는 이 앨범에서 이승환의 작곡 능력이 가장 돋보이는 곡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면서 스트레이트한 그런 핵심만을 탁 찍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훌륭한 그런 곡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얼터너티브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그 당대 뭐 최고의 가요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불리웠던 김세왕이 가세를 하면서 헤비메탈의 사운드가 한층 강화됐었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그 디스토트된 그런 보컬 느낌들 그런 것들이 모두 잘 어울려서 저는 굉장히 이 앨범에서
높게 보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5집까지는 이승환이 물론 락 사운드를 시도를 했었고 그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지만은 5집까지 사이클까지의 이승환의 락이라고 하면은 심지어 뭐 흡혈귀 같은 곡들도 어떤 사운드의 파괴력 이런 걸 떠나서 조금은 아기자기한 느낌, 좀 라이트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보컬적인 면도 그렇고. 근데 이 곡에서는 분명히 그 이미지가 바꿔지면서 저는 정말 두툼한 정통 하드락, 메탈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것이 위화감이 없이 딱 떨어지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영웅인데요. 문제의 곡이죠. 사실은 4집에서의 문제의 곡이었던 너의 나라를 떠올리게 해요. 사실은 글자 수가 4자라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달라요. 음악적인 그 성향 자체도 나의 영웅처럼 사실은 이제 너의 나라도 복잡한 그런 대곡 스타일이긴 하지만 더 블루지하면서 좀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이 가미됐었던 그런 곡이었다면 이 나의 영웅은 바탕 자체가 굉장히 멜로딕하면서 클래시컬한 느낌, 가스펠적인 느낌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80년대 풍의 그런 아트락적인 그 요소를 많이 껴안았기 때문에 정서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멜로디도 좀 서정적이고 슬픈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앨범에 있는 발라드 곡들 그대는 모릅니다나 이런 곡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서정적인 느낌이 역설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앨범의 어떤 하이라이트 중 한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당부고요. 그리고 히든 트랙이 있죠. 세대가리라는 곡. 제목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마지막에 퓨처라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당시에 이게 왜 세대가리라는 곡으로 알려졌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히든 트랙이고 공유롭의 정석원이 작곡, 편곡, 작사, 작곡, 편곡, 작곡, 편곡 했다고 알려진 곡이고 마치 저는 예전에 마이클 잭슨의 무슨 스크림 같은 곡이나 뭐 이런 곡들처럼 모든 자신을 둘러싼 그게 꼭 뭐건 간에 뭐 불합리함 그런 자신에게 어떤 적대적인 것들 자신의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막 점진적으로 막 음원이 더해지는 그런 편곡도 그렇고 한국 대중음악에서 당시 90년대 말이었지만 여전히 듣기 어려웠었던 그런 하드코어 테크노 사운드 아주 그 걸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히든 트랙으로만 보기엔 좀 아쉬운 곡인데 이승환의 목소리도 정말 그 막 좀 유머러스한 면에서부터 완전히 진짜 폭발하는 광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사람을 멍하게 만들면서 끝나는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을 아직까지 안 했는데 바로 그 곡들이 그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부 이 두 곡이에요. 사실은 이 두 곡은 그 깔려 있는 정서도 사실은 유사하고 접근법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만은 깔려 있는 정서라든지 요소들은 비슷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에스닉한 사운드를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당부에서는 정말 그 얼후라고 현악기 주자를 중국 분을 실제로 썼었고 그리고 윤상 당시 어떻게 보면 그런 월드뮤직, 에스닉한 음악의 또 다른 대가였던 윤상을 공동 편곡가로서 유열과 함께 편곡을 하면서 단촐하면서도 애절함 그런 감정을 극대화시킨 저는 명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장으로 있었던 그 뮤직 어워드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그 나우누리 동호회 내에서. 그래서 뮤직 어워드에서 연말에 최고의 곡으로 꼽히기도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승환의 음악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또 독특한 명곡 한 곡으로 남았던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승환의 팬들이라면 아실 테고 또 이승환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당부는 그렇게 사실은 주목할 줄도 몰랐고 그럴 의도로 만들어진 곡도 아니었죠. 근데 사실은 이승환 입장에서 이 앨범에 최고의 투자를 하고 정말 그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이 앨범에서 뭔가를 또 보여주겠다고 했던 곡은 그대는 모릅니다 였었죠. 그리고 그대는 모릅니다는 제가 4집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승환이 천일 동안이라는 곡을, 문제의 곡을 내놓으면서 이후의 모든 행보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천일 동안을 넘었냐 못 넘느냐, 천일 동안의 슬픔을 정말 뛰어넘었냐 못했느냐, 그 스케일을 넘었냐, 그 사운드를 넘었냐, 이렇게 평가가 되게 돼서 사실은 5집에서도 애원이 정말 훌륭한 곡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더 애절함을 갖고 있는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일 동안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었어요. 그 뮤직비디오 소동도 그래, 좀 그런 나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승환의 당시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발라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천일 동안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 창작자로서는 정말 고통이죠.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글 쓰는 사람도 가끔 그 라이터스 블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뛰어넘으란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부딪히고, 뭘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앨범에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은 결국은 슬픔인데, 그 슬픔은 그런 막 터뜨리는 것도 하나가 있겠지만은 잔잔함일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대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잔함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아시안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오리엔탈한 측면이 아니었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침 90년대 말이 그런 사운드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 팝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승환이 생각했던 거는 어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진 순수함, 에스닉한 사운드, 그리고 4집, 5집, 뭐 천일 동안 애원에 못지않은 정말 완벽한 풀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조합시키고자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멜로디에서도 멜로디 자체의 고저 이런 것들을 의도하기보다는 잔잔한 그 멜로디로 간 곡이 바로 그대는 모릅니다였죠. 근데 당시에 이 곡을 녹음을 하고 이승환 씨 그리고 유열 씨가 정말 그들의 작업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 노력, 재녹음, 그런 거의 뭐 편집증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투자했었던 곡이었고, 여기에 들어간 어떤 현악 편곡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그 당시 뭐 가요에서 흔히 대선만을 그런 강조하던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막 모든 파트들이 각기의 라인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복잡한 편곡들, 막 클래식 소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편곡들이 시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의도와 많은 생각과 많은 욕심이 들어갔던 곡이에요. 아쉽게 저는 그 의도가 전달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티스트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은 꼭 대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티스트의 포부는 늘 100% 구현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100%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곡이 저는 그대는 모릅니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적으로. 하지만 뭔가 아쉬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느낌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는 정말 곡이 3분여까지도 굉장히 잔잔한 멜로디로
그냥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정서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슬프고 아름답지만은 효율적이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대는 모릅니다는 아쉬움이 정말 짙게 남는 그런 역작, 예, 역작이고 의욕작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참 묘하게 그런 그대는 모릅니다라는 곡의 느낌은 이 앨범의 전체적인 정서와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 많은 노력, 많은 투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있고 많은 노하우를 반영한 그런 곡. 새로운 시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자,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저는 The War in Life 6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할 말이 많고 부리고 싶은 욕심도 많았던 음반. 나 이런 거 보여주겠어. 자신도 있었고 사실은 의지도 강했고. 그래서 저는 의욕작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의욕작이라는 말 속에는 분명히 좋은 의미도 있고 좀 아쉬움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전에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었고, 마이클 잭슨을 떠올려요. 이승환을 생각을 하면 보컬로서는 물론 조지 마이클 같은 느낌도 있지만 마이클 잭슨의 커리어를 항상 떠올리게 돼요. 물론 둘의 음악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 동심을 갖고 있다는 점, 동시에 어두운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고, 밝지만 또 은밀한 부분, 한없이 또 투명한 음악에서부터 다크함까지, 불편하면서 고통스러움까지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연인지 몰라도 그 앨범의 행보에 있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이클과 더 War in Life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마이클 잭슨의 예전에 Dangerous라는 명반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문제작이라고 할 만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관계 같은 느낌. 사실 이 앨범 The War in Life는 대중과 완전히 멀어지는 음반은 아니에요. 세 가지 소원도 그렇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중가요라는 느낌은 정말 없고, 이제는 본인이 공고히 쌓아 올린 이런 드림 팩토리라는 울타리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음악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녹음실, 뭐 전반적인 패키징 스타일 모두 드팩이라는 느낌에 충실합니다. 패키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무슨 튜브 같은 거 있었잖아요. 빨간색이었나? 초록색이었나? 근데 그 뭐예요? 터트려 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차마 못 터트려 봤습니다. 터트려 보신 분들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음악은 정말 유려했다가 깔끔했다가 아름다웠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전까지의 음악들을 많이 규정을 했다면, 이번 앨범은 정말 아주 잔잔하면서 아주 또 처절했다가 또 불편했다가 난해하기도 했다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섞여 있어요.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사에서 이승환이 보여주는 어떤 조금 더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분노들, 이런 것들이 복잡한 느낌을 줘요. 상당히. 그리고 자의식이 강해졌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중가수로서의 이승환의 이미지는 정말 많이 약해졌고, 그 대신 아티스트 이승환, 장인 이승환, 공장장, 그쵸, 그런 이미지가 강해졌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림 팩토리 에라의 시작이라는 느낌. 그래서 휴먼이나 사이클이라는 그 이전의 걸작들에 비하면 좀 어떤 컴팩트한 응집력, 그런 유려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다 싶은 편곡들, 저는 편곡에 있어서는 이번 앨범에서의 근데 스티븐 데디라는 분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데이비 캠벨과 함께. 근데 이 스티븐 데디의 이번 앨범의 편곡 스타일이 그런 어떤 팝으로서의 깔끔함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어쿠스틱하면서 그 아티스틱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 편곡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곡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이승환의 그런 과하다 싶은 어떤 음악적인 의도, 이런 것들이 이 앨범이 나온 당시에 어떤 이승환의 커리어, 그리고 전반적인 뭐 세기말적인 느낌, 그리고 포부, 불안, 또 혹은 기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뭔가 교차되면서 복잡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이승환이라는 사람과 닮아 있었던 음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 아티스트로의 소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뚜렷해지는 자신의 어떤 색깔, 취향 그 가운데서 자신도 한편으로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응당 취해야 하는 어떤 대중가수로서의 포지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남을 수 없었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아직 완벽하게 내리지 못한 생각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느낌이 앨범 전체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7집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죠. 자, 오늘 6집 The War in Life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